재판정.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태수, 징역 20년. 순간 법정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한켠에서 어린 소년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은 아니잖아. 형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되는 태수는 마지막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소년은 울부짖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며 세상은 소년의 앞에서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어린 소년의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훗날 그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시간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제는 어릴 적부터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작은 방 한 칸에서 서로에게 기대며 자라야 했습니다. 형 태수는 언제나 동생을 먼저 챙겼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하나밖에 없어도 아이스크림은 늘 준호의 차지였고, 동네 불량배들이 준호를 괴롭히면 태수는 망설임 없이 그들 앞에 서서 동생을 감쌌습니다. 준호야,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어린 준호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태수는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의 학비를 감당했고, 준호는 그 믿음에 보답하듯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형은 동생이 자기와는 다른 미래를 살기를 바랐고, 동생은 언젠가 형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박한 꿈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늦은 밤,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가 발생했습니다. 현금이 털리고 점원이 흉기에 찔려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도망치는 남자가 목격되었는데 체격과 옷차림은 태수와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CCTV에 흐릿하게 찍힌 모습은 불운하게도 태수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의자는 태수 씨 맞죠? 목격자도 있고 CCTV도 있습니다. 태수는 절규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어요. 동료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흩어져 있었고 제대로 된 알리바이를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태수의 작업복에서 작은 혈흔이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은 그것을 피해자의 피라고 단정했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상처에서 흘린 피였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끝나버렸습니다. 검사는 목격자의 말과 CCTV로 태수를 몰아붙였고 국선 변호인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판사의 목소리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피고인 태수, 징역 20년.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의 준호는 눈물로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형은 아니잖아. 형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잖아. 태수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동생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넌 흔들리지 마. 그러나 무정한 철문은 닫히고 형은 차가운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이 교도소로 끌려간 그날 이후 준호의 세상은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밤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형이 쓰던 낡은 머그컵을 붙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형, 내가 꼭 반드시 돌려놓을게. 그가 처음 집어든 책은 두껍고 차가운 법전이었습니다. 낯선 글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하면 형을 구할 수 있을까? 낮에는 공장에서 잔업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며 새벽에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법전을 베껴 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굳어갔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접견실에서 마주한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난 이제 멈추는 게 더 힘들어.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첫 시험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합격자 명단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비 오는 고시원 복도에 서 있던 준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로스쿨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장학금이 필요하겠구나. 성적도 사연도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 말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후 그는 주말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체불임금, 보증 문제, 작은 사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도우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법은 종이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 그곳에서 만난 한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형사사건에도 관심 있나?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형사건 말인데 CCTV 기록 교체 직후라면 시간이 흔들릴 수 있어. 그런 건 수사기관이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형이 사건 시간에 그곳에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작은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면접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의 재심을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복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선을 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의 겨울 또다시 낙방했습니다. 눈 내리던 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야. 세 번째 도전 끝에 그는 마침내 로스쿨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입학 첫날 교수는 칠판에 크게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의심하라. 그 문장은 준호에게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형 사건의 모든 기록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 감정서, CCTV 사본.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형을 오감했던 증거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목격자의 진술은 제각각이었고 CCTV에는 시간 오차 가능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이 손에 있던 상처는 공장 작업일지에 분명히 남아 있었지만 법정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붙잡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형, 이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사건이었어. 로스쿨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모의법정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사건은 기막히게도 CCTV와 목격 진술이 핵심인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변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정은 무죄. 심사위원의 말이 그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학생, 당신은 이미 현장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군요. 작은 종이 트로피를 손에 쥔 채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 날. 준호는 명단 속에서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형, 나 이제 진짜 변호사야. 그는 곧장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형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준호야, 고생했다. 준호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꼭 참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시작이야. 내가 형 사건을 다시 열게 할 거야. 기다려. 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라. 진실은 서두른다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난 서두를 거야. 더는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형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 감정서, CCTV 사본. 모든 것을 모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혈액형과 불일치하는 DNA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오염으로 축소된 점. 또 하나는 사건 당시 교체된 CCTV의 시간 오차 기록이 무시된 점. 법정에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태수는 불완전한 증거로 억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재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준호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철을 붙잡고 그는 깊은 밤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비공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건 말인데요. 그날 밤 편의점 뒷골목에서 칼을 버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땐 겁이 나서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형을 위해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편의점 뒷골목. 칼. 버린 사람. CCTV 사각지대, 가로등 고장? 다음 날 그는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골목은 여전히 좁고 음습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벽과 배수구를 훑으며 주변 상점에 물었습니다. 그때 이 골목 가로등 혹시 고장나 있었나요? 가게 주인은 기억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맞아. 오래 꺼져 있었어. 민원도 넣었는데 한참 지나서야 고쳤지. 준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시청 기록보관소에서 그날 날짜의 민원 접수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편의점 뒷골목 가로등 불량. 조속한 수리 요망.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경찰 자료보관실에서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보고서 뒷장에 희미하게 남은 메모. 현장 인근 칼 추적 물건 발견. 혈흔 감정 불가. 기록 보관. 준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칼이 있었잖아. 그런데 왜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던 거지? 보관 담당자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소명되지 않은 증거물은 폐기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없을 겁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그날 밤 그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형 태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기각됐다며 괜찮아?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솔직히 무너졌어. 근데 누군가 전화를 했어. 칼을 봤다고.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응. 아직 희망 있어. 형, 절대 포기하지 마. 나 멈추지 않을 거야. 형은 유리창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기억해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어린 시절 골목에서 형이 해주던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형. 이번엔 내가 널 지켜낼게. 조용히 사건을 추적하던 중 준호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근처에서 활동하던 전과자 중 태수와 체격이 비슷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재영. 절도와 폭력 전과가 있었고
사건 직후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강도 사건의 기록 속에는 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류철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박재영, 왜 넌 이 기록에서 빠져 있는 거지? 익명의 제보, 사라진 칼, 고장난 가로등, 그리고 태수와 닮은 또 다른 남자의 이름. 모든 퍼즐 조각은 이제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펜을 손에 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형,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반드시 재심을 열 거야. 그리고 진짜 범인을 밝혀낼 거야. 재심 법정의 아침.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 문을 열자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형 태수, 여전히 수의를 입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신호만으로도 준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증거라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준호는 단호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재심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띄워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무시되었던 칼, 그리고 새롭게 진행된 DNA 감정 결과. 이 칼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명확히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흉기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태수의 DNA는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재영이라는 남자의 DNA가 명확히 검출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판사의 표정에도 긴장이 스쳤습니다. 준호는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당시 수사의 유일한 결정적 증거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CCTV는 교체 직후로 시간 오차가 발생했고 화질도 흐릿했습니다. 체격과 옷차림이 비슷한 박재영이 찍혔음에도 경찰은 무리하게 태수라고 단정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조차 일관되지 않았음에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재영은 절도와 폭력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사건 무렵에도 인근에서 절도를 저지른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CCTV 착오와 부실한 수사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호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태수는 허술한 증거와 잘못된 수사로 10년 넘는 세월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정의가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태수, 무죄. 순간 법정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울음 섞인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감추지 못한 채 다가갔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뜨겁게 흐르는 눈물이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준호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형, 드디어 해냈어. 이제 자유야.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골목, 오래된 집. 그러나 그날의 골목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릴 적 내가 말했지? 언젠가 나를 꼭 지켜주겠다고.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형. 약속은 지켜졌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사랑과 믿음은 세상의 어떤 억울함보다 강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